법 공정에서는 우선 그 녹여서 붙이는 그 용접 공정이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용접을 할 때는 우선 첫 번째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산소통이 있고 아세틸렌 가스통이 있고, 그 두 개의 그 가스를 이제 섞어 갖고 이 토치를 통해서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불꽃을 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불꽃의 열을 가지고 이 모재하고 필러 머티리얼을 녹여서 이제 용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세틸렌 가스하고 산소 가스가 1대1로 배합이 될 때 그걸 이제 중성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불꽃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한 3300도C 정도까지 열이 나와, 만약에 이제 산소가 많아지면 이제 산화염이라고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렌 가스가 비율이 많아지면 이제 환원염이라고 해서 탄화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성염을 가지고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 발위염도 있고, 그리고 열도 그렇게 뭐 3300도까지 오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좋은 성능의 용접을 할 수가 없고, 용접 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그래서 우리가 값싸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방호가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방호가스를 피복된 전극봉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쉴디드 메탈 아크 웰딩, 우리가 SMAW라고 하는 아크 용접이 50% 이상의 보통 용접 공정에 많이 사용되거든. 오토 웰딩을 생각해 보자. 이제 모자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조인트를 이제 우리가 쭉 용접을 한다고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전극봉에다가 이 마이너스를 걸고 그다음 모재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걸어. 그러면 이제 아크가 발생하거든. 물론 이제 여기서 거는 이제 그 전기는 AC 또는 DC 둘 중에 아무거나 걸어도 돼. 보통 이제 한 20V 내외를 우리가 많이 써. 그래서 이제 아크 발생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붙으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 두 개 붙어버리면 합선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붙었다가 바로 띄면 아크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아크 발생할 때 이 보통 이제 그 전류는 또 1mm 정도 파이에서 40A 정도를 보통 우리가 주거든. 그래서 보통 20V에 한 150A 정도 주면 우리가 보통 용접 잘 할 수 있고, 전기 용량은 한 20kW 정도 되는 걸 용접기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해.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청백색 아크 열은 아까 산소가스 용접의 경우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온도까지 우리가 올려줄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용접을 하는데, 버터 용접을 하는데, 용접이 되면 이걸 이제 용가자라고 부르는데, 전극봉, 보통 이제 모재하고 비슷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가 용접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용접할 때 산화가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호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피복 재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서 전극봉을 우리가 팔고 있는데, 그 전극봉을 가져다가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방호가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재가 녹고, 그 다음에 전극봉이 녹으면서 이렇게 이제 용접이 진행이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그 모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겉에 묻어 있던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 그 다음에 이제 피복제가 녹고, 그러면서 이제 슬래그가 이렇게 생기면서 위에 생기면서 방호가스 속에서 산화 방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우리가 용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반드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보호장구가 필요해. 아크열은 청백색으로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면 눈이 실명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터 렌즈가 있는 것을 눈을 가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크가 튀일 수가 있어. 이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제 헬멧이나 또는 핸드실드로 안면 가리개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고, 숨이 굉장히 안 좋다고, 건강에 안 좋고 암 유발하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껴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옷가지들도 좀
챙기면서 보호장구를 반드시 하고 착용하고 피움이 엄청나게 문제가 돼. 또 용접을 할 때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공간에서 하면 진짜 위험하거든. 이게 독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주의하면서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SMAW로 해서 전국봉이 소모가 되지. 그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봉이 어느 정도 달면 다시 전국봉을 교체해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보통 쓰는 SMAW에서 쓰는 이 아쿠 용접을 쓰는 전국봉은 이 바깥 부분에 피복이 되어 있는데 그 피복체 플럭스라고 그러거든. 그 플럭스를 이 전국봉에다가 전국봉을 파이프식으로 만든 그 속에다가 집어넣은 게 있어. 그러면서 이 전국봉을 오토피드하게 만들 수 있거든. 기구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토피드 하는 건 뒤에서 소개할 GMAW라고 하는 가스메탈 아쿠 웰딩이라는 데서 우리가 쓰는데 그런 방법을 통합해서 하는 게 플럭스 코어드 아쿠 웰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안정적인 아크가 공급이 되고 방어가스도 좀 더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국봉 속에다가 이제 요 모재하고 비슷한 합금 또는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합금 요소들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값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럭스 코어드 아쿠 웰딩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품질의 경제적으로 뭐 강에서부터 스테인리스 강서부터 니켈 얼로이까지 우리가 충분히 다 용접할 수 있고 이 용접기 가격도 소위 아마존 같은 데서 사면 이게 플럭스 코어드 아쿠 웰딩은 GMAW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봉이 자동으로 피딩이 되게 속도 조절도 가능하거든. 그러면 보통 한 $200~300면 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집에서 다 이렇게 땜질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잘 이렇게 공급이 될 거야. 근데 반드시 벤틸레이션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 오토 피드 전국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응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지. 그 다음에 먼저 소개했었던 플렉서블 매뉴팩처링 시스템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지. 자동화에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용접을 할 때는 두꺼운 판을 용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순으로 반 나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미트릭하게 용접을 해 나간다.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이쪽은 모재가 차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4000도가 넘는 열로 아쿠 용접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열 전달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결정이 형성되거든. 그래서 이제 두꺼운 부분에 이렇게 수지상정으로 모재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얇게 용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모재 수직한 이런 방향으로 수정장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에 용접을 하게 되면 결정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히터 어펙트 존이 생기고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리고 보통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속도가 중요하거든. 용접 속도를 너무 천천히 하면 이제 과충전이 되지. 그래서 이제 오버랩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또 천천히 하면 또 언더랩도 생기고 충전이 제대로 안 되겠지. 그래서 용접 속도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효율이라는 게 있어. 이런 GMAW에서 방어가스가 확실하게 잘 생기는 거, 이런 거는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SMAW 같은 건 효율이 한 75%.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용접을 하게 된 주변으로 열 전달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접에 사용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용접의 그 모재가 뭐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 비융접 에너지가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할 땐 좀 우리가 에너지가 적게 먹히고, 스틸을 할 땐 당연히 많이 먹히고, 타이타늄은 굉장히 많이 먹히겠지. 그러니까 타이타늄을 용접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에너지는 결국에 볼테이지하고 커런트로 주입이 되잖아. 근데 보통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볼테이지 차는 보통 20V 내외에서 안정성을 도모하고,
커런트를 이제 수백 암페어를 주면서 여기서 열량을 얻어서 단면적이 A일 때, 이걸 비드라고 그러거든. 비드의 단면적이 A일 때 이와 같은 식으로 용접 속도를 산출해서 오토 피드 장치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핸드로 운봉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용접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가스메탈 아쿠웰링은 뭐냐면 용접기구 토치 부분이 조금 복잡해. 이게 이제 파이프로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서 용접봉이 자유롭게 공급이 돼. 피드 속도가 조절이 되고 그러면서 방호가스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용접봉 주위로 이제 방호가스가 쭉 주입이 되지. 이런 장치들 별로 비싸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전류가 공급이 되고, 그럼 방호가스 속에서 쉴드된 그 가스 영역 내에서 우리가 용접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지. 앞의 경우 SMAW보다 슬래그가 거의 잘 안 생겨.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용접이 돼. 슬래그는 놔두면 스트레스 코로전 현상도 생기고 부식이 생기기 때문에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방호가스는 이제 불활성 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쓰게 되지. 그래서 상당히 생산성이 높고 GMAW 방식은 그 다음에 FMS 라인 로봇 자동화해서 생산 현장에 굉장히 많이 쓰여. 미국 용접. 이것도 뭐 용접기 가격 별로 비싸지도 않아. 한 100에서 200만 원이면 우리가 아주 좋은 거 사서 자동으로 오토 피드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 앞에 얘기했던 그 미그 용접이라고 부르는데 GMAW 방식. 이걸 메탈 이너트 가스 웰딩이라고도 부르거든. 불활성 가스 금속 용접. 근데 이 용접에서의 단점은 뭐냐면 전극봉이 계속 소모된다는 거야. 이쪽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전극봉은 소모시키지 말자. 그렇게 되면 전극봉을 기구적으로 모재하고 사이에 갭을 일정하게 띄울 수 있거든. 그러면 굉장히 안정된 아크를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모재하고 전극봉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아크가 일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오토피드 장치를 따로 설치해서 이 필러 머티리얼, 즉 용가제를 옆에서 이렇게 주입을 하면서 용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극봉을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텅스텐 그 전극을 사용을 하지. 그래서 텅스텐 이너트 가스 웰딩에서 티그 용접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미그보다도 더 좋은 깨끗한 그런 용접 할 수 있고, 특히 그래서 이제 이런 용접에 많이 쓰여. 알루미늄, 마그네슘, 타이타늄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 얇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주 좋은 품질의 용접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그 용접, 티그 용접,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아크 용접, SMAW, 산소용 이런 걸 배웠는데, 이런 용접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모재하고 필러 머티리얼의 가열하고 결국에 그거에 따른 용접이 끝나면 또 냉각이 되고 이러니까 서로 이 팽창하고 열팽창, 열수축이 생기면서 열응력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용접이 이렇게 버트 용접이 되고 나면 이렇게 잔류응력이 발생해. 이런 잔류응력은 결국에 변형을 유발하고 크랙을 유발하고 피로 수명을 감소시키거든. 특별히 이런 그 버트된 이 가운데 부분의 이 텐사일 스트레스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이런 후처리, 이런 것들을 없애는 후처리,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이 풀림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잔류응력 발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바로 뭐냐면 히터 어펙티드 존이라고 해서 이제 용접을 했어. 그럼 보통 이제 모재를 이렇게 딴 다음에 버트 용접할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처럼 만든 다음에 여기다 결국에 용접 비드를 퓨전해서 쭉 채워가는 거잖아. 근데 보면 여기에는 이제 뭐 상온이라고 치면 여기 요 부분에 보면 여기 요 부분 벌써 온도가 이 재결정 온도를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벌써 결정 구조가 바뀐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용융이 되니까 용융 온도를 넘어서겠지. 여기가 용융 온도. 이렇게 높이 올라간 온도.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강제라고 그러면 우리 상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막 구조들이 다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히트가 어펙티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 영양부가 생기거든요. 히트 어펙트 HAZ. 그래서 이런 히트 어펙티드 존이 가장 심한 게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 그 다음에 SMAW, 미그, 그 다음에 GMAW 이런 식으로 오면서 HAZ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티그 용접, GMAW 용접이거든. 이것도 이렇게 히트 어펙티드 존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그래서 이런 그 히트 어펙티드 존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게 레이저 빔이나 전자빔을 갖고 용접하자. 그럼 벌써 이렇게 굉장히 히트 어펙티드 존이 작게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이거 테일러 블랭크 배웠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레이저 빔으로 용접한다는 게 이런 이유야. 그래서 이런 히트 어펙티드 존을 우리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 크랙이 생기는 이유는 히트 어펙티드 존 때문에 생기는데 결정립계가 취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 교배를 잘 조절하면서 용접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방호가스도 하고 플럭스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열을 해서 용접하자. 그러면 용접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 모재를 다시 예열한 다음에 용접하. 그 다음에 급냉을 방지하자. 급냉을 방지하려면 용접하고 난 다음에 뭔가 열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설계 방식을 바꾸자. 용접할 때 원던 순으로 할까? 용접 변수, 용접 속도를 조절하자 이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랙이 생기고 심지어 이런 보이드들도 생기고 이러거든. 이게 크랙이 생기지 여러 방면에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 레이저 용접, 전자빔 용접, 그 다음에 저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 속도 조절하고 이제 이러는데 잔류용력 때문에 또 이렇게 용접하고 나면 이렇게 휘어. 용접하고 나면 이랬던 것이 이렇게 휘어져. 90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길이 방향으로 또 이렇게 휘어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디스토션이나 워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열을 하자, 모재를. 그러고 하자. 냉각 속도 조절하자.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공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럼 기계적으로 쇼피닝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할 때 내가 소위 용접 토치하고 전극봉을 잘 이용을 해서 균일하게 용접해야 돼. 용의 불량이 생기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주입해서 오버랩, 언더랩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크랙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용접을 할 때는 이런 용입 불량을 막기 위해서 용접하는 방법 설계 변경해야 되고 용접 변수도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용접면을 깨끗하게 닦고 그러고 용접해야 돼. 응?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 용접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버블이 생기잖아, 그지? 불순물들이 막 끼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계 세척 잘 하고 그 다음에 플럭스를 잘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접 속도 잘 조절하고 필요하면 일렉트로드도 잘 계산해서 우리가 용접을 해야 원만한 용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접 공정은 어느 정도 기능이 있어야 자동화를 한데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높은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칩들이 튀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면도 보호해야 되고 눈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보통 이제 선진국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용접 기능공 기술자들을 구하려고 높은 임금을 주지. 근데 우리 매스컴에서는 자주 보지만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독가스 마시고. 그리고 이런 그 용접 토치나 아크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단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용접 공정 중에 아주 후벽을 용접하는 경우가 있어. 선박 그 건조할 때. 그럴 때는 일렉트로 슬랙 용접을 쓰고 또 그다음 용접면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용접, 플라즈마 아크 절단 이런 방법들도 있어. 자네들이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융접 말고 고체 상태에서 접합하는 게 있어. 거의 이제 융점에 가깝게 온도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면 마찰로 올려.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높이 회전시킨 다음에 빠른 스피드로 갖다가 컨택 포스를 주면 이렇게 여기가 이 뜨거운 열이 생기면서 멜팅 포인트에 가깝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힘을 주니까 약간 변형이 생기면서 이렇게 용접이 돼. 그러면 나중에 요거 후처리로 이렇게 잘라내면 되지. 이렇게 용접을 하면 거의 베이스 메탈에 가까운 그런 아주 높은 강도를 얻어낼 수 있고 히트 어펙티드 존도 굉장히 내로우하게 생겨.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이종 금속 간에도 우리가 용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여.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 피스톤을 제작해 놓고 나중에 그 위아래를 이렇게 마찰 용접해서 붙이는 그런 공정들이 아마 소개돼 있어. 그 다음에 프릭션 스토어 웰딩. 그 프릭션 스토어 웰딩 공구를 이용해. 여기 턱이 져 있다고 그랬잖아. 숄더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밀링 공정에서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디퓨전 본딩. 이것도 이 융점에 한 0.5도 정도, 0.5배 정도 온도까지 올려주면 그러면 이 접합면에서 서로 그 원자들이 이 인터페이셜 서피스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붙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게 초소성 가공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용접,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안전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주로 한다. 로봇 엔드 이펙트 여기 그림 보면 스폿 웰더를 붙여서 이렇게 용접하는 걸 볼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조립 방법이지. 이때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 주울열이라고 그러잖아. 예를 들면 어떤 소재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고 그 소재의 저항이 R이라면 어떤 시간 동안 흘려주면 요만큼 열량이 생긴다. 이게 주울열이야. 이 주울열을 이용하는데 지금 보면 파란 거 판때기 2개 요 사이를 붙이려고 그래. 요렇게. 그래서 일렉트로드 사이에 양단에 전위차를 주고 커런트를 공급하면 이 중에서 저항이 제일 높은 데서 컨택이 일어나. 제일 높은 데는 여기거든. 저항은 일렉트로드, 그 다음에 판때기와 일렉트로드, 그 다음에 판때기와 판때기 사이에서 저항이 일어나는데 그 저항들이 모두 합해진 게 총 저항이지. 그게 이제 여기 R이야. 그랬을 때 제일 저항이 높은 게 이 페잉 서피스, 좀 밀착되는 서피스에서 저항이라면 여기에서 주울열이 발생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 용융 접합이 되지. 가공 변질층, 그 히트 어펙티드 존, 이게 상당히 작게 생기면서 아주 깨끗하게 플럭스도 사용하지 않고 필러 머티리얼도 필요 없지. 그냥 모재끼리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로봇 응용이 굉장히 많고 FMS 라인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용접법이고 볼테이지는 한 10V 정도 4mm 철판을 한다면 그 다음에 한 10,000A 정도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력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 40kΩ 포스 가압 주면 우리가 용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너깃의 다이아미터, 이걸 너깃이라고 그러는데 너깃의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커런트는 이렇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가공 공정이고 자동화에도 유리하다. 저런 그 점 용접법을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붙이는데 아니면 부분적으로 붙이는데 이용하는 게 롤러를 통해서 이게 전극이지. 전류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심 웰딩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휘발유통, 가스통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쓰지.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쓰는 용접법. 일단 주조 공정에서 내가 고주파 도가니를 이용해 가지고 금속을 용해하는 걸 배웠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주파 저항 용접법이 있고 고주파 유도 용접법. 역시 이것도 주울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고주파 저항 용접은 이렇게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서 내가 지금 롤 포밍을 하면서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용접만 해서 떼온 파이프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전기를 통해줘. 컨택을 하면서.
그러면 전류가 공급이 돼, 요 사이로. 그러면서 용접을 하는데, 왜 요 사이로 전류가 공급되냐면, 만약에 저주파면 전체적으로 다 전류가 공급이 돼. 근데 하이 프리퀀시를 쓰면 스킨 이펙트라는 게 생겨. 그래서 전류가 이 스킨에만 모여. 그 다음에 프록시미티 이펙트라는 게 또 있어. 고주파를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고주파는 최소 100kHz에서 800kHz 사이에 고주파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버터가 필요하겠지. 교류는 60Hz밖에 안 돼. 이걸 높이려면 인버터가 필요해. 그래갖고 이런 고주파를 여기다 주게 되면 전류가 이 스킨에만 모여. 그 다음에 프록시미티가 돼서 전극 사이에만 모여. 그래서 여기에서만 전류가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류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고열을 낼 수 있지. 순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 파이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건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이제 1차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고주파로 여기서 2차 유도 전류가 생겨. 그래서 non-contact 타입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마멸이 되는데 여기서 마멸이 없지. 그래서 더 좋은 방식이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용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로컬라이즈드 히팅이 되니까 결국에 전기 요금을 굉장히 싸게 하면서 히트 어펙티드 존이 굉장히 스몰하게 생기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두께가 20mm까지.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열 교환기 만드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데 들어가는 열 교환기 핀들 용접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하지. 스팟 웰딩을 좀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용접할 부위가 굉장히 많잖아 지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점 용접을 확대한 simultaneously 너겟을 만들면서 그 대신 이제 전극이라는 게 아까 그 스팟 웰딩 할 때는 하나의 일렉트로드 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커다란 면의 형태를 띠지. 그래서 이제 이걸 워터 쿨링 하면서 전극봉을 워터 쿨링 하면서 여러 개의 그 너깃을 만들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는 경납하고 연납이라는 게 있어. 이거 그냥 크게 구분하면 경납은 450도 이상, 연납은 450도 이하. 연납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먼저 강의할게. 연납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 연납을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석이나 비스무스나 카드미움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온도가 다 450도 이하고 얘하고 이 납하고 주석하고 합하면 한 260, 70, 270 이 정도로 온도 낮출 수 있거든. 용융 온도를. 예를 들면 비스무스하고 주석을 해도 더 250도 낮출 수 있거든. 그런 낮은 온도에서 용융을 하는데 모재는 얘네들보다 용융 온도가 높으니까 모재는 녹이지 않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필링하면서 우리가 토치로 우리가 쉽게 연납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경납이라는 건 뭐냐?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징크하고 틴 같은 거 하면 한 350, 60도에서도 경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경납 소재로는 이런 것들을 써.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하고 실리콘하게 하면 한 600도. 그 다음에 니켈하고 실버하고 해서 하게 되면 한 1000도. 그래서 아주 귀금속들 우리가 경납할 때 쓰지. 그래서 경납이라는 건 뭐냐면 모재가 있으면 융접에서는 또는 스팟 웰딩에서는 모재를 녹이거나 모재 일부를 녹였는데 경납에서는 이게 필러 머티리얼 용가제가 용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재를 녹이지는 않고 이 필러 머티리얼을 녹여서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응고시키면 얘네들이 붙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필러 머티리얼이 잘 틈새에 침투해 들어가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야 돼. 카필라리 액션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 얘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면서 얘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이 소위 웨팅이 이루어져야 돼. 수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들을 만들어서 얘네들로 만들어서 필링해서 토치로 녹이든지 또는
요 틈새들로, 요런 틈새들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쭉 침입해 들어가서 충진이 되고 응고시키면 브레이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또 내가 보여줬었냐면 우리 3D 프린팅을 해갖고 메탈 인젝션 몰딩 하듯이 소위 플라스틱하고 메탈 소재 파우더를 섞어가지고 3D 프린팅 한다 그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신터링 한다 그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위 그 포러시티들을 금속으로 채울 때 모세관 현상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틈새가 넓을 때는 모세관 현상이 안 일어나지. 그 다음에 틈새가 또 너무 작으면 잘 또 안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옵티멀한 틈새를 찾아야 돼. 그래서 그 틈새는 보통 한 25에서 200미크론 정도 된다. 그러니까 터바인 블레이드를 싱글 크리스탈 그로잉 해놓은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IMTS 쇼에서도 봤듯이 이 로타의 루트 부분, 그걸 이제 공작기로 가공해 놓은 다음에 오죽강 가공해 놓은 다음에 두 개를 조립하고 필러 머티리얼 이렇게 발라놓은 다음에 퍼네스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완전히 터바인 블레이드가 로타에 픽싱되게 우리가 경납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연납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연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CB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잖아, 전자산업에.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어떻게 연납을 하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제 전자 소자들이야. 이렇게 PCB 판에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전자소자를 꼽지. 꼽는 거는 로봇가 할 수 있어. 그럼 요게 뒤에 댐납을 해야 되는데 할 게 많어. 그러면 분명히 요 핀하고 이 플라스틱 판때기하고는 프로퍼티가 틀리기 때문에 연납 그 소재를 녹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 거품이 일게 해줘.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옆에 지나가게 해주면 요게 묻어. 그러면은 얘가 플라스틱에는 묻지 않고 요게만 묻는 성질이 갖게 해주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요게만 묻거든. 그럼 얘네들이 쭉 어떻게든 이게 묻었으니까 내가 플럭스를 먼저 묻히고 그다음에 프리히팅을 한 다음에 연납제를 이렇게 해서 이제 묻히면 여기만 이제 연납이 묻으면서 큐어링을 하면 솔더링이 되지. 이건 이제 스루홀 방식의 전자 소자들을 할 때 웨이브 솔더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납물을 이렇게 파도가 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위를 얘가 피딩해서 지나가면서 용접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보이지? PCB 판들. 내가 이거 사실 만들었었는데 한 5년 전에. 그래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리플로우 머신이거든. 리플로우 오븐이라고 보는데 여기다 이렇게 이제 니크롬 선들 배치해서 열을 줘. 그 다음에 이렇게 PCB에 이제 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스루홀이 아니고 서피스 마운트 된 경우거든. 요즘에는 이렇게 서피스 마운팅을 해, PCB에다가 이렇게 서피스 마운팅. 서피스 마운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PCB 위에다가 실크 프린트하지 인쇄할 수 있거든. 인쇄를 해서 납을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실장을 하지, 로봇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온도를 높여 이렇게 가열하면 이 납이 녹으면서 얘네들이 붙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PCB도 위에만 원사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투사이드를 솔더링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뒤로 한 다음에 다시 실크 프린트 한 다음에 다시 실장 로봇으로 한 다음에 다시 리플로우 머신으로 쫙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두 개의 투사이드들이. 이거를 이제 리플로우로 한다면 이렇게 스루홀이 있다면 웨이브 솔더링을 요건 하면 되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세척을 해서 이제 PCB를 완성하는데 이게 그 라인이야. 이게 리플로우 오븐이거든, 이렇게 생긴. 근데 리플로우를 하려면 결국에 납을 PCB에 발라야 되거든. 어떻게 바르냐면 실크 스크린 하듯이 스크린 프린팅 하잖아. 옷에다가 나염을 할 때 스크린 프린팅 하잖아. 그래서 그런 스크린 프린팅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건 다 CAD로 할 수 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플럭스 묻히고 솔도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장을 해줘. 쭉 실장해주면 로봇으로. 그래서 이 실장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CAD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나 리플로우 머신으로 쫙 보내면 여기서 세척하고 나면 PCB 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많은 전자소재가 붙은 이런 전자기판들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방법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접합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 네 번째,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 한번 보자. 이 접착제 이용해서 붙이는 거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지. 뭐 윈드실드 붙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도어에다가 내장재 붙일 때 뭐 다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하다못해 구두 만들 때도 접착제로 다 붙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요구되는 게 강도가 또 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착제로 붙였을 때 액체 속에서도 접착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화학물질에서도 떨어지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다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결국에 접착을 해놓고 나서 햇빛 쪼이고 습기 쪼이고 온도 올라가고 압력 산화 뭐 이래가지고 다 금방 접착한 것들이 효력을 잃잖아. 그 다음에 이 접착을 하려면 사실 세라믹 접착이 쉽지가 않거든. 접착을 할 양면에 어느 정도 수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요구 조건에 맞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접착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여러분한테 내가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화학 공부를 좀 많이 해라. 그런 기계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내가 빨갛게 써놨지. 여러분 중에 누가 일생을 덴탈 본드 개발하는데 한번 집중을 해봐. 일생까지도 필요 없고 한 5년 내지 10년만 집중하면 내가 보기에 덴탈 본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지.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말이야, 뭐 퀵본드, 매직본드, 심지어 뭐 매직 테이프 그래갖고 무지하게 많잖아.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거, 덴탈 본드 개발한다. 나 이런 거 개발해서 나 기계공학을 했지만 화학 쪽에 가서 뭐 좀 해보겠다. 또 화공 쪽에 가서 뭐 좀 해보겠다. 뭐 재료 쪽에서 뭐, 나 그러면 찬성이야, 자네들이. 그러면서 대학원 간다면 나는 오케이. 자, 자세한 내용은 12회 14절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조이닝 방법도 엄청 쓰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뭐 리벳 조인트, 뭐 스크루 조인트, 뭐 볼트 조인트, 너트 조인트, 뭐 무지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그 미케니컬 조이닝 중에 이 패스너,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장점이 많잖아. 제조가 쉽지. 그 다음에 어셈블리, 디스어셈블리가 쉽고 운반이 쉽잖아. 그러니까 가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쉽게 우리가 교체 수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런 또 패스닝 방법 중에는 스크류 같은 거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움직이면서도 고정할 수 있는 힌지 같은 것도 있고, 그지? 이런 건 아주 획기적인 거지. 기계적인 조이닝 방법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슬라이딩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힌지 방법이나 슬라이딩 메커니즘 대비 더 가격이 싸면서도 더 효율성이 좋고, 그런 힌지는 슬라이딩 메커니즘 개발해서 특허내봐. 그것도 내가 왜 거기에만 집중해서 한 5년 하면 대학원 안 가고 그냥 사회사용화를 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해도 여러분들이 특허만 잘 내면 돈 엄청 벌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내가 제시할 만한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또 패스닝 방법은 가격도 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엄청 사용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좋은 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12회 15절에 자세히 있으니까 참고해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접합 방법을 얘기했는데 매뉴팩처링 공정에서도 접합이 필요해. 어떤 접합이 필요하냐? 떼었다 붙었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 필요한 지그 앤 픽스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 우리 IMTS 쇼에서 봤지만 이런 거 많이 봤지. 툼스턴 형태 플레이트들, 팔렛들, 그 앵글 플레이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V블럭, 클램프 유닛, 뭐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자석으로 돼 있는 거 막 봤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 메카트로닉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유압 장비인데 이 컴퓨터에서 명령해서 체결하는 것도 봤었고, 그리고 나는 전자석으로 된 것도 보고 그랬었거든. 그 다음에 전자석이 아니라 이 우리 배웠는데 히토류 자석으로 된 거 스위칭만 해주면
자성의 방향을 바꾸면서 온오프 할 수 있는 거 다 봤었잖아. 그러면서 fifth axis라고 하는 거 자네들 봤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게 우습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돈덩어리거든. 그 다음에 랭이라는 업체도 있었잖아. 그래서 지그 앤 픽스처 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 또 돈을 엄청 벌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지그 앤 픽스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티프니스가 좋아야 되지. 하이 스티프니스. 애큐러시가 좋아야 되지. 클램핑 포스도 아주 좋아야 되고 사용이 쉬워야 돼. 그 다음에 민첩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뭔가 좀 기존의 거 대비 좋은 거 특허 내고 돈 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걸 오죽가공기 설치하고 뭔가 하려면 로우 프로파일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공구나 다이들 로봇들하고 작업하면서 컬리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통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사람이 어셈블리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현장에서는 고속의 자동 어셈블리가 되는 그런 자동 어셈블리에 맞는 지경 픽스처, 로봇에 맞는 그런 지경 픽스처. 그래서 이런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는데 굳이 뭐 박사학위 필요 없잖아. 엔지니어만 되고 슈퍼 엔지니어만 되고 관심만 갖고 열심히 파면 왜 못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그 앤 픽스처 쪽으로 좀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지그 앤 픽스처 쓸만한 거 나온 거 아직 내가 못 봤거든.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크리에이션 할 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좀 크리에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수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얘기해 주잖아. 여러분들이 졸업 후 10년, 20년 뒤에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지금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접합 방법 중에 이제 플라스틱하고 세라믹 접합하는 거 자세한 거 여기 있으니까 읽어봐. 내가 다 가르쳤거든. 플라스틱에서 열 가소성 소재는 녹여 붙일 수 있지만 열 경화성 소재는 못해. 그러니까 미케니컬 패스닝을 써야 되겠지. 세라믹 어떻게 하면 이거 붙이지? 이거 녹여 붙일 수 없잖아. 결국에 나사 체결하는 방법 또는 접착제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접착제도 더 좋은 이런 거 개발해야 되겠지. 자, 이제는 이제 접합 공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셈블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어셈블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자네들한테 디자인 for manufacture 얘기했잖아. 디자인 for manufacture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셈블리야. 그래서 내가 아까 치과에 갔어. 운이 나빠갖고 임플란트를 했어. 그러면 이제 드릴링 해갖고 먼트를 그 잇몸에 심었단 말이야. 그 위에다가 이제 이빨을 꼽아야 되거든. 나사 체결해서 못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소위 잇몸에 꼽은 나사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 어버트먼트에 이 잇몸에 꼽은 이 나사 부분에 홈이 있어. 여기에다가 이빨을 꼽아야 되거든. 이때 꼽을 때 나사로 돌려서 꼽을 수가 없거든. 틈새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스냅인으로 이걸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핫 이슈야.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지? 탄성, 솔리드 미케닉스를 알아야 되지. 그 다음 매니팩처링 아이디어들이 있고 조립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각도 얼마 주고 소위 틈새, 죬새 얼마 주고 해야 이게 제대로 돼서 들어가서 잘 안착이 돼서 10년, 20년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안해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 어셈블리를 해. 플라스틱이야. 또는 텅스텐이야. 이거 꼽아. 탄성 변형에 의해서 들어가지 이렇게. 안착이 돼. 그럼 뺄 수도 있지. 여길 눌러. 그럼 뺄 수 있거든. 이런 거를 우리가 스냅인 조인트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스크류가 있는데 이런 스크류 봐봐. 앞에 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포인트가 안 돼 있으면 드릴로 구멍 뚫고 그 다음에 체결해야 되잖아. 이런 걸 쓰면 로버트에 이런 걸 주면 체결하기가 굉장히 편하지. 스파델링 아까 편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어셈블리가 이렇게 큰 매니팩처링 코스트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디자인 프린시플이 있어. 우선은 단순한 패스닝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걸 쓰자. 이런 얘기야. 표준화된 방법을 써야 되겠다. 스냅인 방법을 쓰는데 표준품이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잖아.
우리가 쉽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로봇은 팔이 하나밖에 없어. 팔 2개 있는 로봇 사도 되지만 사람은 팔이 2개 있거든. 사람은 팔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할 때 스프링 같은 것도 사람이 손이 2개니까 팔이 2개니까 조립하기가 쉬운데 로봇한테 시키면 로봇은 팔이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 다음에 로봇 사람의 경우는 사각형으로 된 홀에 틈새가 작더라도 서로 끼워 맞출 수 있거든. 근데 로봇은 팔이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파트 핸들링 하는 것도 우리가 어셈블리 하는데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호환성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파트들하고도 어울려져야 돼.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해.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최대화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하는 방향은 될 수 있으면 아래 위에서 어셈블리 하는 게 좋지 좌우까지 맞추면 이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어셈블리 할 때 방향성은 될 수 있으면 하나의 방향에서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어셈블리 하는 걸 생각해서 기계를 만들 때 꼭 디스어셈블리 룰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조립이 쉽듯이 분해도 쉬워야 수리하기가 편해. 리사이클링 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요새 엔지니어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설계할 때 반드시 어셈블리만 생각하지 말고 디스어셈블리도 생각해서 설계해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설계 원리가 뭐야? 부품의 수하고 페스너의 수를 줄여야 돼.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자.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자동차 회사에서 수만 가지 다 조립하지 말고 모듈화해서 조립하자. 그래서 모듈라 디자인이 요새 그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 그래서 자동차에서 보면 파워트레인 모듈, 세시 모듈, 스티어링 모듈, 작게 보면 크루즈 컨트롤 모듈, 자율주행 모듈, 캔 모듈, 서스펜션 모듈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하잖아. 에어백 모듈. 에어백을 사다가 거기에 필요한 가속도계, 그 다음에 통신 모듈, 그 다음에 무슨 이 소위 컴프레서 폭발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립하는 게 하나의 큰 모듈로 사오잖아. 여기 지금 얘기하는 오토노머스 모듈, 크루즈 컨트롤 모듈, 캠 모듈 합해서 다 그걸 갖다가 이 소위 셰시 모듈에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모듈화 하게 되면 우리가 어셈블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서버 어셈블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 프린시플을 가지고 조립 보장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봐봐. 이제 앞으로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위한 자동화된 어셈블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현재는 로봇 써. 생산의 현장에 로봇 엄청 쓰거든. 작업자가 있어. 지금 자동차 도어 조립하는데 지금 로봇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이 얘한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요 속에 있는 걸 글로잉하고 있는 거야, 로봇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하고 로봇하고 서로 자세를 로봇가 인식하게 해. 사람의 자세를. 사람의 어떤 손동작을 로봇가 인식하게 해. 왜 그러냐면 로봇에다가 카메라 달면 되거든. 비전 시스템. 그리고 비전 시스템은 많이 발전해 있거든. 그 다음에 사람이 로봇한테 말을 하게 해. 그러면 스피치 레코그니션 어느 정도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면 사람이 말하면 창문 열어주는 게 어느 정도는 되고 있잖아. 그건 스피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바로 AI지. 사람이 하는 동작을 보고 비전 시스템으로 인식해서 패턴 레코그니션 해서 디시전 메이킹해서 로봇이 사람이 뭘 요구하고 있구나 인식하게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사람이 미처 로봇한테 말하거나 제스처를 취하지 못했지만 뭔가 컨택이 일어났을 때 위험한 동작인지 아니면 올바른 동작인지 인식하게 하려면 포스 센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텍타일 센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비전과 스피치하고 텍타일 센싱 그리고 얘네들이 로봇 속에 판단할 수 있는 기능, AI 기능이지.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젠 단순하게 사람하고 로봇이 서로 말 없이 프로그램 된 대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과 로봇이 컬래버레이션 하면서 어셈블리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시대로 돌입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정말 이런 것이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인더스트리 4.0으로 가려면 자동화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요? 말로만 자동화가 아니거든. 자동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슈퍼 엔지니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들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